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도 1월 13일 토요일 날 치러진 제22회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의 첫 번째 영역이죠. 이제 첫 시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험 문제를 우리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지 그대로인데요. 이걸 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답 한 개만을 고르시오. 자, 시험을 아직 쳐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 문제지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회복지 기초 안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 첫 번째 영역입니다. 자,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 발달 이론, 보통 성격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격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유용성, 또는 인간 발달 이론 또는 성격 이론의 유용성에 관련된 문제들,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자, 보면 스키너 이론은 행동 결정 요인으로 인지와 정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스키너는 행동주의 이론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작적 조건화 이론가죠. 또 이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는 이제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랬었어요. 인간을 기계적 존재로 이해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인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지, 정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행동 결정 요인이 뭡니까? 강화를 시키는 강화자가 갖고 있는 그 의도가 행동 결정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 대상자가 있고 강화자가 있으면 강화 대상자한테 강화자가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강화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물을 제공해서 강화자로 하여금 강화 대상자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인지 또는 정서적인 중요성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지나 정서. 자, 행동주의 이론가들 중에서 이 인지나 정서를 조금 강조한 사람 하면 누구 생각나야 됩니까? 우리 반두라 생각해야 되겠죠.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이 스키너 이론, 행동 결정 요인, 인지 정서 중요성 했는데 이걸 스키너를 반두라로 바꾸거나 또는 인지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지 발달 이론, 대표적인 게 삐아제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걸로 이 주어를 바꿔놓으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벌써 1번이 틀렸네요. 자, 융의 이론은 중용기후. 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융은 인생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놓고 이 후반기가 중용기하고 노년기예요. 이때가 인간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융을 중년기 이후의 학자, 인생 후반기 학자.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고 어렵지 않게 푸는 문제고요. 에릭슨 이론은 생애 주기별 실천 계획의 기반을 제공했다. 이 지문은 기존에도 똑같이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에릭슨은 성격 이론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전생애적 인간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죠. 총 8단계로.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생애 주기별 실천 계획 기반 제공합니다. 우린 그 발달 단계별로 어떤 심리사회적 위기가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심리사회적 위기에 맞춰서 개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자, 보면 프로이트 이론은 인간행동의 무의식적,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 얘기하는 건데 정신분석 이론은 생각하지 말고 무의식을 강조한 거죠. 인간 성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다. 그리고 무의식을 점유하고 있는 원초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 제공했고, 매슬로우, 욕구 위기 이론가입니다. 인간 욕구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욕구자, 매슬로우 하면 욕구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이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 얘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죠. 인간 발달의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균형적 상승적 변화는 발달로 간주하지만 부정적 퇴행적 변화는 발달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발달은 전생에, 그렇죠. 인간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렇죠.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그 일련의 과정이 전부 발달이었었다. 그런데 그 발달 안에는 상승적인 발달, 좋아지는 발달 구간이 있었어요. 보통은 청년기까지.
그래서 중년기에 이르게 되면서부터 이제 신체 또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하강적 발달에, 이걸 퇴행적 발달이라고 했죠. 이르게 된다 그랬다. 하지만 우리가 발달을 논할 때는 이런 상승적 좋아지는 것도, 그 다음에 하강적 퇴행되는 것도 전부 다 발달 범위 안에 집어넣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긍정적 상승적 변화는 발달로 간주하고 부정적 퇴행적 변화도 발달로 간주한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순서대로 진행되고 예측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죠. 발달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떤 발달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예, 정답은 벌써 2번이 됐네요. 인간의 전반적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차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죠. 예, 발달은 일정한 순서,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개인마다 그 발달의 속도, 그렇죠, 그것이 좀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사한테. 자, 4번 문제 잠깐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양적 발달하고 질적 발달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우리 보통 기존 시험에서는 인간 발달은 양적 발달과 질적 발달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양적 발달이라는 것은 보통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보통 상승적인 발달이고 그 범위가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반면에 질적 발달 또는 질적 변화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통 학습 과정 같은 걸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인지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지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키나 몸무게 바뀌어지는 건 양적 발달, 그 다음에 뭐 인지가 변화되어진다, 그건 질적 발달. 그렇죠. 양적 발달은 점점 커지는 거, 질적 발달이라는 건 아예 형태,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 그걸 질적 발달이라 그랬다. 그래서 요 지문이 사실 요번 시험 문제에 처음 등장한 거고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키, 몸무게 등의 질적 변화와, 자, 키나 몸무게가 바뀌면 이건 양적 변화죠. 인지 특성, 정서 등의 양적 변화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거는 인지나 또는 정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심리 상태가. 이런 건 질적 변화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기본서 교재 안에 예쁘게 잘 정리되어져 있고요. 예, 이 날개란에다가 정리 잘 되어져 있고 우리 교재 안에서 다 출제됐어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 각 발달 단계에서의 발달 속도는 거의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니다. 발달의 속도는 발달이 잘 되는 시기가 있고 발달이 일정 정도 유지되는 시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발달이 잘 되는 시기를 우리는 제1, 제2 성장 급등기라고 표현을 했죠. 영아기하고 청소년기가 거기에 해당됐어요. 아주 쑥쑥 크는 때가 있습니다.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그냥 발달 속도가 일정 정도 유지되어지는 시기도 있더라. 자,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다시 한번 2번. 예,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문화. 자, 한 번도 안 빠지고 문화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죠? 자, 문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다. 그렇죠. 문화는 인간한테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들이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창조해낸 일종의 생활 양식,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것들을 총체 다 모아놓은 것들이 전부 문화더라. 이게 문화 안에는 우리 물질 문화도 있고 비물질 문화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비물질 문화 안에는 다시 관념 문화도 있고, 그렇죠? 공부해 봤었습니다. 관념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제도 문화 같은 것들도 있었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 문화라고 얘기했더라.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다. 자, 다문화주의도 항상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죠.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여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을 취까지만 나온 게 아니고 한다. 그렇죠. 다문화주의는 이런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고 적극 수용하는 것, 이런 문화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 상대주의라 그랬죠. 이것은 문화 상대주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에 기반해서 문화를 이해하죠. 자, 배리, 이것도 꼭 출제가 됩니다. 배리는
동화는 자신의 고유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베리는요, 자신의 문화,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속해 있는 그 주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이제 문화의 적응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동화라는 것은 뭐냐면 지 고유 문화 갖다 버리고 새로운 문화, 이걸 보통 주류 문화라고 하죠. 주류 문화에 편입되어져 버리는 거, 그게 동화죠. 지금 자신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건, 이건 베리는 통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티그레이션, 통합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문화는 학습되고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문화의 학습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주류와 비주류 문화 사이의 권력 차이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저번 시험에 우리 뭐가 출제가 됐냐면, 이 문화와 관련돼서 이제 용광로 이론이라는 게 출제가 됐었어요. 용광로 이론.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광로 이론이라는 것은 자, 이런 거죠. 주류 문화가 있으면 용광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이 철, 저 철, 또는 이 금속, 저 금속을 다 놓고 막 섞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용광로 안에는 이제 주가 되어지는 금속이 들어가요. 보통 어떤 합금을 만든다, 그럼 철합금을 만든다, 그럼 철이 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뭐 비철이나 또는 다른 어떤 광석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용광로 이론에서는, 자, 문화와 관련된 용광로 이론에서는 이 용광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주축이 되어지는 문화를 이게 주류 문화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주류 문화가 이 비주류 문화들을 섞어서 이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화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냥 하나 철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 그걸 용광로 이론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것과 연관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 주류 문화가 비주류 문화를, 어느 게 권력 차이가 더 큽니까? 권력이. 당연히 주류 문화가 더 크겠죠. 그 비주류 문화는 자신의 문화를 벗어나거나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주류 문화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용광로식 방식으로 문화에 접근을 하게 되면, 문화를 어떻게 합해버리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주류하고 비주류 사이에서는 권력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주류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비주류는 권력을 적게 갖고 있겠죠.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차별이 생겨요. 어떻게? 주류가 비주류를 차별하는 거죠. 우리 이런 현상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봐요. 그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게 문화 상대주의하고 아주 정반대되어진 현상인데, 뭐 외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온 그러니까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그분들이 숟가락으로 밥을 드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밥을 드시는 거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의 주류 문화의 식문화는 뭐죠? 숟가락으로 밥 퍼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주류 문화, 이게 손가락으로 밥을 먹는 모습을 이 주류 문화권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딱 본 거예요. 보고 나면 우리가 더 권력이 많거든요, 그 사람보다. 그때 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아우, 저거 미개한 것들, 저거 지질이 못난 것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쉽게 이해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 자, 스키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 얘기하는 거예요. 강화 계획 중 반응률 가장 높은 것. 자, 얘도 시험에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우리 알고 있죠? 기억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 가비, 고비, 죄송합니다. 가비, 고비, 가간, 고간. 그렇죠. 반응률이 가장 높은 것은 가비, 즉 가변 비율이고, 그 다음에 고비, 고정 비율이고, 그 다음에 가변 비율, 그 다음에 가비, 고비, 가간, 고간. 그래서 가변 간격, 그 다음에 가변 고정 간격. 그렇죠. 왜 생각이 안 날까? 자, 그게 바로 그래, 이건 맞는 거죠. 정적 강화물의 예시. 자, 정적 강화물이라는 것은, 자, 강화물은 그 강화 대상자가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매력적이냐 또는 비매력적이냐에 따라서 정적 강화물과 부적 강화물로 구분한다 그랬었어요. 매력적인 것들과 강화 대상자 입장에서 보기에 좋은 강화물이면 그게 정적 강화물이 되는 거예요. 음식 좋잖아요, 먹는 거. 돈, 좋죠. 칭찬, 이런 것들이 정적 강화물에 맞더라. 인간 행동은 예측하는 감에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인간을 뭘로 보는 거죠? 기계로 보는 겁니다. 기계. 그 기계론적 인간관이라 그랬죠. 그 인간 스위치 꾹 누르면은 기계는 어떻게? 스위치 밖에서 꾹 눌러주면 돌아가죠.
어떻게 이 누르는 사람 이게 강화자죠. 강화자 입장에서는 인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얘 밖에서 꾹 눌러주면 움직이겠구나. 그 다음에 통제라는 말은 이제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강화자 입장에서 그래 눌러주면 움직이고 다시 눌러주면 쓰겠구나. 강화자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환경 결정론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키너의 환경 결정론. 인간의 창조성과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건 이건 인본주의론가들에 관한 얘기죠. 스키너는 인간을 기계론적 존재로 봅니다. 전혀 인간의 창조성, 자아 실현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창조성,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것은 매슬로우와 로저스의 인본주의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여러분, 강화는 그것이 부적 강화든 정적 강화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바람직한 행동. 여기서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건 강화자가 보기에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그것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강화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반대가 처벌이죠. 예, 정적 처벌이건 부적 처벌이든지 간에 그건 뭐예요? 강화자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다. 답은 4번이다. 자, 5번 봅니다. 학자와 주요 개념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로저스는 자기 실현 경향성,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라고 표현을 했죠. 인간은 다 자기를 자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백이 등장합니다. 백. 우리 아론 백이죠. 이 사람은 인지행동 이론가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 백은 비합리적 신념이란 얘기했다? 아니다. 비합리적 신념은 누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 네, 이건 똑같은 백과 같은 인지행동 이론가인 누구? 앨리스가 얘기한 거죠. 앨리스의 주요 개념이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백에 있어서 이런 비합리적 신념과 비슷한 용어가 바로 인지왜곡이죠. 인지왜곡 또는 인지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합리적 신념은 누구다? 백이 아니고 앨리스다. 자, 반두라 행동조성. 자, 행동조성 또는 행동형성이라고 합니다. behavior shaping이라는 말을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땐 행동조성 또는 행동형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반두라가 아니라 누구의 개념? 예, 스키너가 사용한 주요 개념이죠. 자, 아들러 집단무의식. 집단무의식 하면 생각나는 사람. 우리 융이잖아요, 융. 그죠? 아들러는 집단무의식이라는 말 입번 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러 하면 생각나야 될 게 뭐예요? 열등감. 그렇죠? 창조적 자기, 우월을 향한 추구, 이런 것들이 생각나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로저스. 하나만 맞네요. 그죠? 답은 1번입니다. 5번의 답 1번이죠. 자, 6번 봅니다. 아들러 개인심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성격은 점성 원리에 따라 발달한다. 우리 점성 원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기초안, 그러니까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이 총 8단계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이룰 성자입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이 유전적인 계획안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진다.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지는 않지만 난 나이 먹어서 늙고 병들고 해서 나중에 죽는 겁니다. 그게 점성 원리예요. 근데 이 점성 원리는 누구 개념입니까?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주요 개념이죠. 그렇죠. 아들러는 점성 원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개인의 창조성을 부정한다. 아니다. 우리 아들러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적 자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개인의 창조성을 인정했죠. 그러니까 개인의 창조성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고난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라는 건 새 것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이전에 내가 타고나지 않았던 것, 내가 없었던 것을 통해서 새로운 내 성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창조성이에요. 그게 바로 아들러 얘기이면서 또 인본주의론가들의 이야기죠. 창조성 하면은 아들러 생각하셔야 되고 인본주의론가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한 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인정했고,
자, 무의식적 결정론. 여러분, 무의식적 결정론은 다른 말로 정신결정론이죠. 이건 뭐냐? 과거에, 즉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가 어떻게 현재 내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시각입니다. 그걸 무의식적 결정론, 다른 말로 정신결정론이라 그랬었어요. 이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이야기죠. 자,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배제한다. 아닙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유전도 인정했고, 환경적인 요인, 특히 가족 환경을 강조했죠. 아들러는요. 내가 가족에서 몇 번째로 태어나느냐,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한테 사랑을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생활 양식, 아들러는 성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 양식이라 했었어요. 그 생활 양식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배제한 게 아니라 중요성을 강조했고, 인간을 목표지향적 존재, 이거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이번 시험 나오고 또 저저번 시험에도 이게 출제가 됐죠. 아들러에게 있어서 인간은 목표지향적 존재다.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게 뭡니까? 가상적 목표. 아들러는 가상적 목표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향해서 우월성을 추구해서 그걸 꼭 얻어내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본 거예요. 정답은 몇 번? 6번의 답은 5번이다. 자, 7번도 뭐 꼭 나올 게 출제됐네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위기와 성취,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버추 해갖고서 덕목이라고도 하고 또는 특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학자님들이 이걸 번역할 때 특질, 자아 특질 또는 덕목, 그렇죠? 또는 뭐 기능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어쨌든 우리는 대충 뭔지 감 잡을 수 있어요. 자, 옳게 연결된 것 됐습니다. 자, 근면성대 열등감. 학령기 때. 그렇죠. 심리사회적 위기죠. 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어느 학교?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때 이걸 잘 극복하면, 심리사회적 위기 극복하면 이때 발생하는 자아 특질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능력이라 그랬죠. 능력. 자, 성실, 다른 말로 충실이라고 하는데 얘는 뭡니까? 청소년기 때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란을 경험하면서 그걸 극복했었을 때 발생하는 자아 특질이 성실, 충실이죠. 예. 자, 주도성 대 죄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유희기 때. 그렇죠. 유희기 때. 유희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초기 아동기죠. 유희기 맞죠, 유희기. 그러니까 유희기, 3번째 단계인 유희기 때 주도성 대 죄의식을 경험하고, 그걸 잘 극복하면, 퍼포즈, 목적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신뢰감 대 불신감 했어요. 이 신뢰감 대 불신감은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유아기, 그렇죠? 유아기 때 심리사회적 위기,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이었고, 그걸 잘 극복하면 의지가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자아 특질, 덕목이 생긴다 그랬죠. 의지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응아 참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번째 단계. 그러니까 초기 아동기 때, 그러니까 프로이트로 따진다면 학문기죠. 이때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그걸 잘 극복하면 의지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자, 능력. 이거 틀렸죠? 이게 능력이 아니고 이게 의지죠. 자, 능력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근면성 대 열등감이 능력이죠.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이건 희망. 자, 자아 정체감 대 자아 정체감 혼란. 그래서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은 청소년기 때고, 이때는 잘 극복하면 그게 성실 생긴다 그랬죠. 성실 생긴다고 했고, 희망은 언제요? 이 신뢰감 대 불신감을 극복했었을 때 발생하는 게 바로 희망이었었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7번의 답은 당연히 2번 되겠네요. 어렵지 않고요. 자, 로저스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인본주의 이론가입니다. 현상학적 이론이죠. 자,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 조건적 긍정적 관심. 세상에 얼마나 야비해. 조건이 아니고 이 앞에 무조건이죠. 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우리 기본서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모 등 나한테 긍정적 관심, 긍정적 관심은 칭찬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관심을 조건적 관심이라 그랬었어요. 이거는 로저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다시 뭐라고? 무조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관심, 나의 삶을 수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았을 때 이제 자아 실현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자아 실현을 완성한 사람의 특징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제시했고, 맞죠? 완전히 이것도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해서 우리 이것도 공부해 봤잖아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질 공부를 해 봤었었죠. 물에 개창자 보고 실신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클라이트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이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하려면 공감적 이해, 클라이트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수용, 이런 특성 때문에 이게 전부 이제 비지시적 상담. 로저스는 비지시적 상담의 창시자죠.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의 기본 원리들이고, 이것이 우리 현대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가치하고 상당히 부합된다고 공부했었고요. 자, 주관적이고 사적인 경험 세계를 강조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저스는 현상학적 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장이요? 개인이 갖고 있는 현상학적 장. 자, 인간을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보았다. 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존재. 지금 창조라는 말이 나온 사람 다시 정리하면 창조적인 존재로 인간을 본 건, 누구? 첫 번째가 정신역동 이론가들 중에선 아들러, 그렇죠. 그다음 인본주의 이론가들이 인간을 창조적 존재로 봤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더라. 8번은 몇 번? 1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조건이 아니고 무자가 하나 빠져서 틀린 겁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자, 9번 봅니다. 융의 이론, 융의 분석심리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신분석이론이라고 한다. 이 정신분석이론은 이거는 누구? 프로이트 얘기죠. 융은 이걸 뒤집어 놨다 그랬죠. 분석심리이론. 무슨 이론이요? 분석심리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심정 유형을 8가지로 구분했다. 자, 융은 8가지로 구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사회적 관심하고 활동 수준을 가지고서 생활 양식을 구분한 사람이 아들러죠. 다시 사회적 관심과 그 다음에 활동 수준을 가지고서 생활 양식, 아들러는 성격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생활 양식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들러입니다. 그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의 정도를 가지고서 지획회사, 그래서 지배형, 회피형, 획득형, 사회적 유형형이라고 하는 4가지 생활 양식 구분을 했고요. 자, 융은 8가지 심리적 유형을 구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자아의 속성, 그렇죠? 그래서 자아 속성 4가지라 그랬습니다. 4가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강 깜찍 기억하시죠? 제가 사강 깜찍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잖아. 사고형, 감각형, 그 다음에 감청형, 직관형. 거기에다가 내향형과 외향형을 결합시켜서 4가지의 그 자아의 속성에다가 내향형, 외향형을 결합시켜서 조합을 만들었더니 8가지 성격 유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8가지로 구분했다만 맞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맞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앞에 띄워버리고서 자아의 속성과 외향형, 내향형이라고 하는 성격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정신의 방향. 우리 용어는 성격이라는 용어 쓰지 않고 정신이라는 용어 썼다 그랬죠. 자, 그것에 따라서 8가지로 구분했다. 발달 단계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특징 갖고 있다. 아이, 뭔 소리야. 4단계 제시했습니다. 용은 전생애적 발달 단계 제시했고 총 4단계의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다. 자, 발달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정신 역동 이론가는 1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아들러죠. 아들러는 발달 단계나 또는 정신의 구조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 과정을 중시했다. 이거 맞죠? 그래서 중년기 이후가 되면 자기 실현을 통해서 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지문도 이전에 출제가 됐던 거죠. 성격 형성에 있어서 창조적 자기의 역할을 강조했다. 창조적 자기 하면 누구 용어입니까? 아들러 얘기죠. 아들러.
인간의 창조성 강조한 아들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예, 4번입니다. 4번. 정리하면 이건 프로이트 얘기, 이거는 앞에는 아들러 얘기, 뒤에만 융의 얘기. 자, 이것도 아들러 얘기, 이거 융의 얘기, 이거 아들러 얘기. 그렇죠? 예. 정리됐죠, 여러분? 자, 계속 봅니다. 자, 10번.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가입니다. 반두라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개인의 신념, 기대 같은 인지적 요인 중시했다. 행동주의 이론가들 중에서 행동주의 이론가, 우리 파블로프, 그 다음에 스키너, 반두라를 공부해 봤는데, 인지적 요인 강조한 거 반두라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리적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리적 강화도 반두라의 주요 개념입니다. 반두라가 사회학습 이론에서 중시했던 강화, 그게 대리적 강화하고 자기 강화죠.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고, 대리적 강화가 이번 시험 이전에 또 한 번 나왔었어요.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지금. 자, 자기 효능감, 다른 말로 자기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리적 경험 제시했다. 이것도 기존에 한 번 출제가 됐죠? 예,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리적 경험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성취 경험. 내가 기존에 해본 경험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언어적 격려. 바깥에 있는 제3자가 나한테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 각성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효능감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일을 딱 만나게 되면 괜히 기분 좋고, 하기 싫은 일에 이게 탁 다다르게 되면 괜히 짜증나고 식은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정서적 각성이라고 표현했다.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된 겁니다. 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기 강화의 개념을 제시했다. 아이고, 자기 강화 맞는데, 자기 강화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나요, 지금, 이게? 자, 여러분. 자기 강화 맞는데, 뭐가 틀렸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인의 신념, 기대 같은 인정 요인 중시했고, 대리적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건 핵심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효능감을 높이는 일종의 방식의 한 종류지.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4가지 중에. 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여러분, 자기 강화라는 것은 자기 내부에서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 그게 자기 강화죠. 외부에서 강화를 제공하는 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의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가장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자기 강화의 설명이 틀렸죠. 앞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화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인 강화, 그게 바로 자기 강화입니다. 기억하고 니은만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방어기제. 아유, 오랜만에 나왔어요. 프로이트, 안나 프로이트의 방어기제입니다.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합리화. 지원한 회사에 불합격한 후 그냥 한번 지원해 본 것이며 합격해서도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예. 이거 보통 이제 심포도형 합리화쯤으로 볼 수 있겠죠. 심포도형 합리화. 내가 정말 소망하고 바랬던 거였는데 그걸 얻지 못했었어요. 나 정말 입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입사를 못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바라고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정말 소원했던 거를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거죠. 그걸 심포도형 합리화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합리화가 이렇게 예시문으로 출제된 게 참 오랜만, 거의 뭐 최초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건 맞는 거죠. 자, 억압은 시험을 망치는 성적 발표 날짜를 아예 잊어버린다. 너무나 강력한 충격이 왔었을 때 그것을 무의식 세계로 밀어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억압 방어 기제라고 했었습니다. 보통 1차 방어 기제라고 얘기하죠. 자, 투사. 자신이 싫어하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 상사가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이가 나쁘다고 여기더라. 자, 우리가 투사라고 하는 것은 남 탓하는 거라 그러죠. 남 탓. 우리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 이게 대표적인 투사 방어 기제입니다. 여기 보면 자신이 싫어하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 상사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야. 얘가 원래 똥 묻은 개거든? 자기가? 그래서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직장 상사한테 보이고 있죠? 직장 상사, 너 때문에 내가 이래. 그러니까 투사 맞네요. 자, 반동 형성.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이 서로 다른 방어 기제를 반동 형성이라 그러죠. 관심이 가는 이성에게 오히려 짓궂은 말을 하게 되어진다. 나 속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이뻐 죽겠는데, 그런데 짓궂은 말, 자꾸 농담하고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맞죠? 자, 전치입니다. 낮은 성적을 받은 이후로 교수가 중요치 않은 문제만 출제한 탓. 이게 교수 탓하고 있죠. 너 때문이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전치가 아니라 얘는 투사로 보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전치 방어 기제는 종래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억압되어져 있는 그런 분노, 감정 이런 것들을 만만한 대상한테 풀어내는 거라 그랬잖아. 전치 문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예시가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밖에 나서 개 발로 뻥 차는 게 그게 전치라 그랬죠. 예. 자, 보시고요. 그 답은 5번이 됐네요. 틀린 거는. 자, 삐아제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환경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인 평형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죠? 자신과 환경 사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스키마와 환경 사이에 불일치가 되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제, 예,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제가 빵 하고 나타난다 그랬죠? 그것이 평형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이 동화와 조절을 적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평형화를 추구하더라. 맞는 얘기입니다. 자, 감각운동기의 대상 영속성 획득한다. 이건 맨날 나오지, 시험 문제. 감각운동기 0에서 2세인데 이때 대상 영속성 획득하고요. 자, 조절은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거. 그게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얘도 조종의 한 방법, 그러니까 적응의 한 방법인데, 조절은 기존의 도식을 싹 바꿔서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내는 게 조절이었고, 동화는 기존 도식을 그냥 사용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기존 도식을 가지고서 바뀌어진 환경을 꿰어 맞추는 걸 동화라 그랬죠. 자, 맞네요. 구체적 조작계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여러분, 추상적 사고,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사고, 상대적 사고, 조합적 사고, 이건 전부 형식적 조작기 때 사고죠. 예, 구체적 조작기 아니고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자, 보존 개념 획득을 위해서는, 보존 개념 획득을 위해서 확보해야 될 세 가지 원리, 얘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이라고 하는 원리 알고 있어야 이 보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존 개념은 전조작기 때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의 원리가 완전히 획득되어지는 구체적 조작기 때 보존 개념이 확립되어진다. 됐습니까? 자, 생태체계 이론에 여기서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4번. 자, 생태체계 이론의 중간체계에 관한 설명. 자, 브롬펜브레너 얘기는 시험에 이제는 아주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 중간체계라고 하는 거. 우리 브롬펜브레너는 5가지 체계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개인을 놓고서 개인과 직접적인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미시체계라고 했고, 이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사이의 관계가 개인한테 영향을 미칠 때 이런 관계,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관계를 중간체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미시체계에 다른 또 미시체계가 있겠죠. 걔가 간접적으로 얘한테 영향을 미칠 때 얘를 외체계라고 표현을 하고, 외체계. 그 다음에 이걸 포괄하고 있는 거대한 체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 체계를 거시체계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시간체계까지 해서 총 5가지 체계를 제시했죠. 자,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중간체계는 관계예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사이의 관계가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아요. 상호작용, 관계. 답은 1번이네요. 개인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체계. 이건 바로 미시체계죠.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친구, 가족 이런 것들. 이거는 미시체계고, 신념이나 태도나 전통이나 문화 같은 것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무슨 체계? 예, 거시체계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중간 체계는 가족이나 집단이 있다. 여러분, 가족이나 집단은 개인이 직접적인 상호작용하는 체계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미시 체계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문화, 정치, 사회, 법, 종교 등이 해당되어지더라. 이것도 어디에? 거시 체계에 집어넣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신념, 태도, 전통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됐나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상호작용, 관계, 연결망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체계를 물었어요. 지역사회. 체계로서 지역사회. 우리가 체계를 공부하는데 그 체계가 가족 체계, 집단 체계, 조직 체계, 지역사회 체계, 문화 체계.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는 그 체계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사회 체계를 뭐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 없다 그랬었어요. 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공부하니까. 자, 계속 내용 보자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특징을 갖는다. 그 지역사회를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사회규범에 순응하도록 규제하는 사회통제 기능을 갖는다. 여러분, 사회통제 기능을 갖죠. 그래서 이 사회통제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고 배웠습니까? 길버트하고 스펙은 이 사회통제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정치제도를 만들었다고 공부했었습니다. 무슨 제도? 정치제도. 이게 정치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버트하고 스펙이 얘기했던. 사회가 향유하는 지식, 가치 등을 구성원한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사회화 기능이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버트하고 스펙은 지역사회가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고요? 가족제도를 만들었다. 지역사회 내에. 알고 있죠?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 시간에 다 공부했던 겁니다. 이거는 가족체계에 관한 얘기, 가족제도, 가족체계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화 기능. 외부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개방형 지역사회입니다. 엔트로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계속 배웠지만 엔트로피는 폐쇄체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폐쇄체계. 그죠? 외부하고 상호작용을 하면 개방체계고 엔트로피가 아니라 뭐가 발생해야 돼요? 역엔트로피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엔트로피가 아니라 역엔트로피가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거 틀렸습니다. 엔트로피 아니고 역엔트로피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역엔트로피. 됐지요, 여러분? 자,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맞네요. 자, 브롬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 자, 생태체계 이론, 브롬펜브레너 얘기가 이번 시험에 2개나 출제가 된 거예요. 앞에서 중간체계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 생태체계 이론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전생에 걸쳐 발생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인간의 생애 단일 사건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함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누적돼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지금 발생되어진 이 사건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것들이 시간적으로 누적 쌓여져서 그것이 인간한테 또 다른 영향을 주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부부싸움 한 번 한 거랑 그리고서 화해했어요. 근데 2번 하고 3번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부싸움 횟수가 많아지면 갈등도 점점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한 번 싸워서 이혼하진 않아요, 절대로. 자, 그런 체계를 시간 체계라고 표현했다. 브롬펜브레너는. 시간 체계 이번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브롬펜브레너는 원래 미시 체계, 이런 환류 체계라는 거 없어요. 외체계, 거시체계, 중간 체계를 앞에서 시험 문제를 한번 냈잖아. 그러니까 중간 체계를 응답 범주에 내기가 그러니까 환류 체계를 꼽아놓은 거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환류 체계는. 그 다음에 시간 체계 이렇게 5가지 제시했다. 자, 16번서부터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만하죠? 인행사 우리 공부한 데서 다 나왔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해주시고 우리 깊게 지금 달아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아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16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한 체계에서 일부가 변화하면 그 체계가 체계의 나머지 부분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개념이다. 예시로는 회사에서 간부 직원이 바뀌었을 때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조직의 변화 및 직원 역할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하나가 바뀌면 전체 조직이나 집단한테 영향을 주는 이런 현상, 체계 이론에서 그걸 바로 호혜성, 다른 말로 상관성이라고 하죠. 호혜성, 상관성. 이 호혜성에서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순환적 원인론이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개념이라는 것도 공부해 봤었습니다. 호혜성. 그죠? 이걸 또 이전 시험에서는 이거 파문 효과라고도 파문 효과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됐죠. 파문 효과가 뭐예요? 잔잔한 물에다가 돌을 하나 탁 던지면 던져진 그 한 장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울림, 파문이 발생하면서 전체 이 물 웅덩이 또는 호수에 영향을 주죠. 호혜성에 관한 얘기더라. 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17번 영화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콜버그는 이때를 전인습적 도덕계에 해당한다고 얘기했다. 여러분, 전인습적 도덕계는요, 우리 시험에 영화기는 항상 0에서 2세로 출제가 되잖아요. 이 전인습적 도덕기, 그러니까 콜버그는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이렇게 3개 단계로 이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죠. 그때 이 전인습적은 보통 4살부터 9살 때 정도까지, 이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살 이전, 그러니까 영아기 때는 도덕성이라는 개념이 없죠. 특히 전인습적 도덕성을 구성하는 그 하위 단계 2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타율적 도덕성하고 그 다음에 도구 쾌락적 도덕성, 이렇게 2가지가 있었었죠. 그거는 다른 누군가, 보통 이제 부모죠. 부모님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로. 그렇죠. 말도 할 수 있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영아기 때는 도덕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이 도덕성 하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도덕성도 있었잖아요. 피아제는 전조작기 때 타율적 도덕성, 구체적 조작기 때 자율적 도덕성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감각운동기 때는 도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0에서 2세 사이에는 2세에 해당되는 감각운동기 때는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에릭슨은 주 양육자의 신뢰 대 불신,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자아 특질을 얻는다 그랬고요. 자, 2번이 맞네요. 영학이니까. 피아제 보존 개념이 확립됐다. 자, 보존 개념이 시작되어지는 시기는, 피아제 입장에서는 보존 개념이 시작되는 시기를, 자, 전조작기라고 얘기했고, 이 전조작기는 3에서 6세 이때 해당되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때 드디어 뭐가 돼요? 확립되어져요. 확립은 7에서 12세. 이 전조작기를 유아기라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 조작기를 아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보존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다 이러면은 영아기가 아니라 아동기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프로이트의 거세 불안을 경험하는 시기다. 자, 거세 불안은 남근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거세 불안, 남자애들한테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얘는 남근기고, 남근기는 3에서 6세 사이에 해당된다 그랬죠. 3에서 6세는 뭐에 해당되어져요? 예, 이제 유아기에 해당되는 거죠. 유아기. 자, 융은 생활 양식이 형성되어지는 시기다 이랬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융은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진 않았었어요. 생활 양식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융이 아니라 누구? 예, 아들러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에서 생활 양식 4가지 지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 양식이라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들러를 대입을 시킨다고 하면 아들러는 또 발달 단계 개념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영아기, 유아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들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17번의 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생활 양식은 아들러가 사용한 용어다. 자, 보시고. 자, 18번. 청소년기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때를 생각하라 그랬었어요.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체적 측면에서 제2급성장기다. 맞죠? 제1급등성장기는 영아기, 제2급등성장기는 청소년기에 심리적 이유기의 특징을 보인다. 맞습니다. 이유기라는 말이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이유식이라고 해서 애들이 젖 먹다가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기들 입장에서는, 영아들 입장에서는, 아씨, 계속 젖 먹다가 이게 새로운 밥이라는 음식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젖을 못 먹는 거야. 그런 감정들을 통틀어서 우리 어떻게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 이유기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청소년기 때가 청소년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 신체적으로는 다 어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마음은 뭐지? 애기야. 엄마 아빠한테 아직도 의존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몸은, 신체는 성인이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성인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일종의 상실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심리적 이유기의 특징이라고 얘기했다. 부모보다 또래 집단, 이거 맨날 나오죠. 청소년기 때 가장 영향을 주는 대상은 또래 집단이고, 삐아제에 의하면 비가역적 사고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 비가역적 사고라고 했어요. 비가역적 사고. 삐아제는 이 비가역적 사고가 언제? 전조잡기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조잡기? 전조잡기.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뭘 공부하셨냐면, 보존 개념을 획득하기 위한 3가지 조건, 그 안에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조잡기 때 이 비가역적 사고를 하다가 이제 구체적 조잡기에 들어가서 이제 가역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개념을 획득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비가역적 사고 특징이 나타난 시기는 전조잡기라고 보시면 되고, 전조잡기는 3에서 6세 사이다. 자,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에서 생식 2에서 7세 또는 3에서 6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삐아제는 2에서 7세라 했었어요. 전조잡기를. 2에서 7세, 구체적 조잡기가 7에서 12세. 알겠죠? 자,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에서 생식기에 해당되어지더라. 그렇죠? 리비도가 이제 온몸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그걸 생식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 틀렸죠. 쉬운 문제. 19번. 유아기 3에서 6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성 정체성이 발달한다. 자, 우리가 항상 시험에 성 얘기가 나오면, 발달 단계에서 성 얘기가 나오면 유아기 아니면 청년기라고 했습니다. 유아기 때는 성 역할, 죄송합니다. 성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성적 내면화가 일어난다고 공부했었고요. 유아기 때는. 자, 청년기 때는 어떻게? 사회적 성 역할, 감, 이게 확신된다 그랬죠. 확증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성 정체성, 놀이를 통한 발달이 활발한 시기다. 그렇죠. 이때는 이제 상징 놀이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신체적 성장이 영아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지더라. 에이, 이거 틀렸지.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질문이에요. 영아기는 제1성장 급등기라고 해서 청소년기하고 더불어서 인생을 살면서 2번에 걸쳐서 확 크는 겁니다. 유아기 때는 성장은 진행되되 그것이 일정한 속도로 확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틀린 거. 이 지문도 여러 번 나왔다. 언어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다. 유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말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도 잘하게 되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뛰고 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니까 그걸 통해서 놀이도 하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서적 표현의 특징은 일시적이며 유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일관적이면서도 어떤 이때 정서적 표현은 굉장히 직관적인 거예요. 일시적이면서 유동적. 그러니까 이때 되면 애들 막 웃다가도 엄마 뭐라는 삐지고, 그죠? 예, 난리 부르스를 쳐요, 성격이. 그래서 성격이 아니라 그 정서 표현이. 그죠? 울다, 웃다, 이런 짓들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유아기 때는. 자, 그런 특징들을 보이더라. 자, 청년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제 청년 하면 머릿속에 어떤 얘기 기억하시라 그랬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죠? 그 다음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만나서 살아가야 될 사람,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데, 자, 에릭슨의 근면성의 발달을 중요한 과업으로 봤다. 우리 근면성 대 열등감은 에릭슨에게 있어서 학령기는 발달 단계에 있어서는 아동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 청년기는 뭐죠? 여러분,
청년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아 특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했나요? 예, 우리 청소년기 때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잘 극복하고 나면 이제 성실, 충실이라고 하는 자아 특질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그러니까 청년기를 에릭슨은 성인 초기라고 표현을 했죠. 성인 초기가 되어지면 뭐 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획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보면 다른 시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직업에도 높은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된다.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온 질문인데 이건 성공한 중년기의 모습이죠. 중년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동기 얘기고. 빈둥지 증후군 경험한다. 벌써 청년기 때 빈둥지 증후군 경험하면 그거 뭐야? 이것도 중년기 때 특징이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또래와 자꾸 상호작용하고 이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아 개념 만드는 건 유아기쯤으로 봐야 되겠죠. 직업 준비, 직업 선택. 항상 청년기가 시험 문제 나오면 직업 갖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제 배우자감을 찾고 그와 깊숙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청년기다. 그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네요. 2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21번. 생애 주기와 발달적 특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영악이 애착. 영악이 하면 애착. 이거 뭐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애착이고. 아동기는 자아 정체감 확립. 이건 청소년기죠. 자아 정체감 하면 그냥 무조건 청소년기. 됐나요? 예, 자아 정체감 확립시키는 건 청소년기다. 벌써 틀렸네요. 자, 청소년기는 제2성징의 발달이다. 제2차 성징. 태어날 때 우리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를 다르게 갖고 태어나요. 그걸 1차 성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태어날 때 갖고 나왔던 그 생식기가 내부 장기, 여성은 이제 자궁이나 또는 이제 나팔관,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생식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2차 성징이라고 하더라. 이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발달되어지는 시기죠. 중년기 때는 신진대사가 저하됩니다. 요새 제가 그래요.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죠? 예. 노년기 때는 내향성과 수동성 증가.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등장하죠. 예, 내향성, 수동성이 증가되어진다. 우리 노년기 때 주요 특징들, 그렇죠.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틀린 거. 답은 2번이죠. 이건 청소년기 얘기입니다. 22번인데 재밌는 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태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인데 배종기.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태내기에 3단계가 있는데 그 배아기, 태내기의 3단계 중에 맨 첫 번째 단계가 배종기인데 우리 교재 안에도 이게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수정 후 수정란이 자궁벽에 탁 착상될 때까지의 시기를 배종기라고 하고, 임신 3개월 되면은, 임신 3개월이 임신 초기라 그랬죠. 이때가 되면 태아의 성별 구별 가능해진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질문이고요. 양수검사, 우리 육모 생체막 검사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검사 방법이라 그랬죠. 다운, 중후군 등 다양한 유전적 결함을 판별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더라. 3번. 4번. 임신 중 어머니의 과도한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 교재 안에 있는 얘기고요. 이게 처음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배아 구성, 배아. 배아는 사람의 배아, 즉 난자, 정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배아라고 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아기 씨앗이에요. 이제 그것이 자라나서 이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나중에 이제 출산해서 인간이 되는 건데, 걔는 외배엽과 내배엽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배엽은 바깥에 있는 거고 내배엽은 안에 있는 건데, 그 내배엽은 인간의 장기를 만들어요. 나중에 내배엽이. 지금 여기 보면 외배엽과 내배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배엽은 폐관, 소화기관, 이게 장기죠. 이걸 형성하게 되는 건 외배엽이 아니라 내배엽이죠. 내배엽.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 외배업이 아니라 내배업으로 고쳐야지 맞더라. 이게 처음. 그러니까 우리 요번 1급 시험에, 이제까지 1급 시험에, 요번 시험에 나온 문제들은 다 출제됐던 것들에서 나왔는데 요거 한 지문. 요거만 요번에 처음 출제가 됐다. 배아의 구성이. 자, 23번. 중년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생산성 대 침체 심리사회적 위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덕목이 이 돌봄, 케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배려라고도 합니다. 돌봄, 케어. 그러니까 이게 배려가 아니라 이거 배려 아니야? 배려잖아. 막 이러면서 이게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케어라는 말을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이 케어를 배려라고 하거든요. 우리 배려 어떻게 배웠지? 일방적 사랑이라 그랬죠. 남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난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걸 돌봄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 자, 유동성 지능은 높아지며, 얘도 시험에 억수로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여기 보면 유동성 지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유동성 지능은 감소되어지죠. 중년기 이후부터. 발음이 안 돼. 결정성 지능이 어떻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자, 스키너는 이 중년기 때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그동안의 삶의 경험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동성 지능이 아니라 결정성 지능만 고쳐놓으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자아통합이 완성되는 시기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여러분, 자아통합 하면은 이건 뭐죠? 노년기의 특징이죠. 노년기의 자아통합 때 절망이라고 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갱년기 증상은 여성에게 나타나고 남성은 경험하지 않는다. 자, 갱년기라는 말이 이게 다시갱자거든요. 다시갱. 우리 갱년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갱년이라는 말은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삶은 점점 좋아지는 상승적 발달, 건강해지고 육체적인 능력도 강해지고, 그런데 이 중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퇴행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은 나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나빠지고, 그죠? 예,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진다. 새로운 인생 사는 겁니다. 나빠지는 인생. 그걸 갱년기라고 하는데, 자, 여성한테도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의 호르몬 대사, 에스트로겐 호르몬 대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경, 그다음 홍조 현상, 이런 것들이고, 남성도 경험을 하죠. 이것도 출제가 여러 번 됐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남성도 경험하되 그 갱년기로 인한 고통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크다까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출제가 됐죠. 자, 융에 의하면 남성에게는 아니마, 여성에는 아니무스. 알고 있죠, 여러분? 야, 얘 맨날 나와. 징글징글하게 나와. 아니마, 아니무스. 아니마, 남자가 치마를 입고 다녀.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었어. 그래서 남자가 여성화돼요. 그걸 아니마. 여자가 무스를 발러? 남자처럼? 그래서 여자는 아니무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배려 아니에요? 돌봄 맞다. 자, 24번. 아동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동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시기라 했습니다. 자, 프로이트의 성에너지가 무의식 속에 잠복하는 잠재기에 해당되어지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잠재기에 해당되고, 이때 애들들은 어떤 현상을 보인다 그랬었어요. 그 그러니까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에너지가 잠재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해요? 이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사용을 했었더라. 자, 그리고 자, 보면 이건 맞죠? 삐아제, 보존, 분류, 유목화, 서열화 등의 개념을 점차적으로 획득한다. 맞죠? 자, 콜버그, 보존 개념 획득하는 거예요. 획득. 자, 콜버그,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로 옮겨가는 시기다. 그렇죠.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인습적은 9살 넘어가서 10살쯤 되면 그때부터 인습적 수준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옮겨가는 시기, 이렇게요. 뭐라고? 옮겨가는 시기. 7살 때는 아직까지 전인습 단계였는데 7살, 8살, 9살, 그 다음에 이제 10살 넘어가면서 인습적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에릭슨은 주도성 대 죄의식의 발달. 요번 인행사 문제 에릭슨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너무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왔어요.
주도성 대 죄의식은 에릭슨의 이제 세 번째 단계, 유초유 했었을 때 유의기 때의 심리사회적 위기예요. 이 유의기는 무슨 시기에 해당한다 그랬죠, 여러분? 유아기에 해당한다 그랬죠. 유아기. 그래서 이건 아동기가 아니고 유아기 때에 해당되어진다. 리을은 틀렸네요. 그럼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답은 3번입니다. 자, 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네겐트로피란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생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그래서 개방체계에서 발생하는 기능적인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네겐트로피. 그죠? 그 답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 이건 맞는 거고. 항상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경향을 말한다. 그래서 체계가 항상성의 범주를 정해놓고 이 범주 내에서 자, 일정 부분 개방체계로서 개방체계가 항상성의 범주를 정해놓고 어떻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체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맞고요. 그래서 체계 경향 하면은 세 가지 경향이 있었죠.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 다시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 그 중에 항상성은 자, 비교적 안정적 균형 상태 유지하기 위한 비교적 개방 체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었었다. 자, 경계. 체계를 외부 환경과 구분 짓는 보이지 않는 그런 테두리. 그걸 경계라고 얘기했고. 자, 다중종결성입니다. 다중종결이라는 말은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있었을 때 이 원인으로 인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체계마다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게 다중종결성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갖고 개입을 하는 거야. 여기 치매 할머니들이 쫙 앉아 계시는데 치매 할머니들 대상으로 해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한 분은 확 좋아지고 한 분은 조금 좋아지고 한 분은 아예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걸 바로 다중종결성이라고 했다. 봤더니 서로 다른 경로와 방법을 통해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 다른 것들을 제공을 했었을 때 같은 결과에 나온다. 이건 다중종결성의 반대인 동등종결성에 관한 설명이죠. 뭐요? 동등종결성. 다른 말로 동귀결성이라고도 하죠. 동귀결성. 얘는 거꾸로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A 프로그램을 써도 좋아질 수 있고 B를 써도 좋아질 수 있고 C를 써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들을 써도 좋아질 수 있다. 그걸 바로 동등종결성. 얘는 지금 다중종결성이 아니라 동등종결성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족 관리는 체계가 목적 달성이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서 체계 변화를 도모한다. 이랬습니다. 목적 달성이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 환류라는 게 환류를 당하는 자 입장에서 우리 딸 얘기했었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그래서 딸이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했다가 집에 왔어. 집에 왔었을 때 그 아빠가 막 화를 냅니다. 너 자식 너 집 나가. 막 이렇게 했었을 때. 그랬었을 때 딸이 아유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자, 그래서 환류는 이렇게 부적 환류하고 정적 환류 두 가지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더라. 이래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뭐 인행사 굉장히 쉬웠습니다. 진짜 쉬웠죠. 너무 쉬웠습니다. 좋은 점수 받으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렵지 않았고 요번 22회 시험의 특징이 지문들이 좀 길었죠.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공부를 이제 잘 저하고 하셨던 분들은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 자, 여러분 힘내주시고 자, 다음 시간 우리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 공부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